네, 고령자나 기저질환자가 아닌 경우 확진이 되면 알아서 치료를 해야 하는 체계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기준도 계속해서 바뀌고 의료 상담이나 지원을 받을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알고 대처할 핵심 내용과 문제점들을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핵심만 골라서 쉽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일단 확진 여부를 알려면 검사를 받아야 할 텐데 검사 체계 자체는 크게 바뀐 게 없는 거죠? 예, 바뀐 게 없습니다. 일단 본인이 우선 검사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는데요. 네. 우선 검사 대상자는 PCR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밀접 접촉자로 보건소에서 문자를 받으신 분, 신속 항원 검사 양성이신 분, 의사 소견서가 있으신 분, 요양병원 등 집단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는 전부 신속 항원 검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예, 우선 검사 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 함께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셀프 치료를 시작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알아야 할 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집중관리군하고 일반관리군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뭐 고위험군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즉 60세 이상은 전부 고위험군에 속하고요. 50대인 경우에 있어서는 기저질환자, 또 50세 미만이신 분들은 전부 일반관리로 받게 되겠습니다. 예. 따라서 이 고위험군인 경우에 있어서는 관리 의료기관에서 1일 2회 모니터링을 해주는 데 반해서 네. 이 일반관리군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이 직접 의료기관에 연락을 하셔서 증상이 있을 때에는 문진을 받을 수가 있고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처방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1회 이상일 때에도 사실은 진료비 없이 받을 수 있는데 아마 1회 이상 2, 3회씩까지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그 이상 위중증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직접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주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아주 급하다면은 119를 불러서 응급실에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네.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은 사실은 응급실이 많이 붐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한 한은 119에 가지 않는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일단 일반관리군 확진자들이 알아둬야 할 점들이 많은 것 같은데 개인이 꼭 필요한 물품도 미리 준비를 해둬야 할 거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 예. 일단은 처방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체온계는 필요하겠죠. 증상이 열이 났을 때는 체온을 잴 수 있는 것하고 기본적으로 해열 진통제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네. 그 이외의 상비약들은 뭐 기침약이라든지 뭐 진통제에서도 감기약 같은 것들에도 또 진통 성분들이 다 들어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증상을 문진할 때 말씀하시고 처방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으로 보이고요. 혹시 가족 중에 기저질환자나 좀 면역이 약하신 분 또 어린아이들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산소 포화도 측정기라든지 혈압계를 준비하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스스로를 체크하고 그러다가 증상이 나빠지면 어디에 전화를 하면 될까요? 예, 전화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네. 일반 병의원에 전화하는 방법이 있고 예. 그다음에 증상이 나빠졌을 때에는 단기 외래 치료 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전국에 70개소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연락을 하시면은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하고서 거기에 직접 방문하셔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확실히 이 인원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또 주말이든지 야간이든지 하실 경우 또 낮에도 연락이 안 될 경우에 있어서는 센터에 상담센터에 전화를 하실 수가 있는데 예. 전국적으로 이 재택치료 의료 상담센터가 약 208개 정도가 지금 마련은 되어 있는데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서 이 준비가 다 안 되어 있어서 여기에 지금 명단에 나와 있는데도 직접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결국은 이 상담 자체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119를 부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만 예. 아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대부분 잘 돌아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 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상담뿐만 아니라 간단한 약 처방도 다 받을 수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 관리군 확진자의 경우 대부분 뭐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경우도 많잖아요. 뭐 내가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면 또 안 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이 환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확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50세 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경증이나 무증상으로 끝날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자기가 증상이 없는데도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이 산소 포화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을 때 94%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사실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셔야 되는데 산소 포화도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왔을 때 즉
호흡곤란이라든지 뭐 흉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는 바로 연락을 하셔야 되고요. 네. 좀 심해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정신이 뭐 좀 혼미해진다든지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증상이 나온다면 이거야말로 응급 상태이기 때문에 예. 바로 119 구급대를 불러서 자기가 확진자라는 거 말씀하시고 의료기관에 이송이 돼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체온도 잴 필요도 있을까요? 하루에 2번 정도는 체온을 꼭 재셔서 지금 37.5도 이하인지 아니면 38도 이상인지를 재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38도씨 정도가 된다고 할지라도 해열제라든지 또는 증상이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한 사흘 정도 해열제를 먹고서도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도 다시 의료기관에 연락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앞서 산소포화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측정 기구가 없는 경우에는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떻다라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사실은 산소포화도 경우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뭐 스마트폰 앱으로도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뭐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급격히 나빠질 수 있겠지만 젊으신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증상이 갑자기 나빠지면서 폐렴이 될 가능성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50대 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기저질환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아셔야 되는데 특히 좀 간과하면 안 될 부분들이 네. 비만이신 분들이 위중증으로 갈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BMI 25 이상, 25라는 게 뭐 그다지 높은 숫자는 아닌데요. 이런 비만이고 과체중이신 분들은 산소포화도기에도 좀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 진짜 위험하신 분들은 그 여러 가지 장기 이식 등으로 면역 억제제를 먹고 계신 분들 또는 항암 치료를 하고 있다든지 또는 선천적으로 좀 면역이 약화되어 있는 면역 환자들, 약화 환자들 면역 저하 환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해서 증상을 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약간 산소포화도가 떨어진다는 건 뭐 어지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그 어지러울 수 있는데 그렇게 거기까지 간다면 그건 진짜 위급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산소포화도기를 가지고서 측정을 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지금 당국에서 그것을 준비해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50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면역이 약하신 분들은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태가 악화할 경우에는 병의원에 연락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화 상담을 한 이후에도 또 상태가 나빠질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경우에 이제 단기 외래 진료센터가 전국에 70개소 정도 있는데요. 여기에 예약을 하고서 방문을 하셔서 대면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이 상황에서 사실은 이 부분들이 우리나라 모든 병의원들이 좀 대면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모든 곳은 아니라 할지라도 일단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좀 더 숫자를 늘려서 대면 치료가 가능한 그런 의료기관이 많아져야만 이렇게 좀 위중증이 됐을 때 이 사람이 과연 입원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단기 치료로 끝날 수 있는지를 결정을 해 주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문진만으로는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은 조금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뭐 지금 상황으로 보면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90% 이상들에서 뭐 크게 입원할 정도까지는 가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대응 상태가 좀 미흡하긴 합니다만은 좀 다음 주 지나면서 그것도 많이 안정될 것으로는 보입니다. 네, 단기 외래 진료센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약을 하고 가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혹시 뭐 이동할 때 주의할 점은 없겠습니까? 이동할 때는 도보로 가든가 자기 자가용차로 가든가 아니면 방역 택시 아니면 구급차를 이용하셔서 감염 관리가 돼야 되고요. 가서 치료를 받으신 후에 진단받고 치료받고 하면서 다시 돌아오실 때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돌아오셔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별 증상이 없으면 격리가 해제되는 건 7일 이후인 거죠? 7일간 7일차에 밤 12시면은 격리 해제가 됩니다. 이때는 뭐 PCR 검사, 뭐 자가 검사 음성 이런 거 필요 없이 일단은 격리 해제는 되는데 문제는 이 7일이 완치됐다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7일 이후에도 뭐 한 3일에서부터 한 2주까지는 증상이 나오는지 이것들을 잘 검토해 모니터링 하셔야 되는 이유가 얼마 전에도 광주에서 17세 학생이 사망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격리 해제한 후에 4일 만에 사망을 했는데 증상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자기 몸 상태를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워낙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당국과 지자체의 지침이 다른 것도 발견이 됐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 함께 띄워주시죠.
네, 보면 단기 외래 진료센터에 갈 때 안내 내용인데 갈 때 어떻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방법을 안내하는 점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또 임시격리 해제가 필요하다는 지침도 고지가 돼 있거나 없어서 헷갈리는 부분도 있는데 좀 교수님께서 정리를 한번 해주실까요? 예, 저기서 중요한 부분은 임시 격리 해제가 필요하냐 하는 것이죠. 네. 보건소에 신고를 해서 격리 해제를 받고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사실 방역 당국에서는 그런 건 필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확진자라 할지라도 이 진료를 받을 경우에 증상이 심해졌을 때 단기 외래 진료센터를 이용할 시에는 예약만 할 수 있으면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KF 마스크를 항상 쓰시고 또 장소에 그 병원에 가는 도중에 중간에 내린다든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가검사 키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개인 물량이 부족한 건 맞다고 보지만 정부는 선별 진료소 등에 우선 공급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왜 그런 걸까요? 예, 일단 공적 물량이 다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서 아마 이런 수급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공급량 자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세 개 회사만 승인을 받은 상황인데 뭐 다른 여러 회사도 동급 이상의 품질이 충분히 보장되는 회사들이 이제 다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여서 공급량이 충분하다면은 사실은 유통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예. 아마 내일부터 3주간은 일일 5개를 사는데 판매량을 규제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부터 3주 동안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는데 이 가운데 약국과 편의점 등에서 구매 가능한 수량이 1회당 5개로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대용량 제품을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낱개로 소분해서 판매하는 것도 허용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무상 배포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이게 지금 전 국민한테 무상 배포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건 분명히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예. 뭐 미국 같은 경우 5억 개를 전 국민한테 배포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상황은 거기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하신 분들이 몇 개만 사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공적인 물량 이외에 노인 요양시설이라든지 또는 노인집이라든지 어린이 돌봄 같은 데에 있어서는 매일 해야 될 필요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선 무상으로 공급을 하면서 일반 학부모들 경우에 있어서도 등교를 위해서는 아마 많이 필요들을 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지금 3월부터 개학을 하면서 이것을 자가검사 키트로 매일 하면서 등교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부분은 아직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 개학을 뭐 한두 주만 좀 원격으로 수업을 하면서 좀 밀접도를 낮춰준다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구입해서 집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렇게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다 보니까 위중증 환자가 또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병상 대란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오늘도 275명 늘기는 했습니다만 4명 늘고 사망자 수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우리가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1월 중순부터 급격히 확산하기 시작해서 지금 오늘 5만 5천 명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이 중증 환자라는 것은 사실은 확진된 후 2, 3주 간격을 두고서 시차를 두고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주 정도가 굉장히 그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이고 다음 주가 되면은 급증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데 이 급증세가 어느 정도 추세인지가 기로가 될 것으로 보이고 또 그 이후에 위중증 환자가 최대치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뭐 방역 당국은 한 2,000명 정도까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의료 체제에서 그 정도 환자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 체제가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 위중증 환자가 과연 얼마나 더 유지될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일반 병실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오미크론의 특징은 환자가 입원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입원을 해서도 뭐 단기간에 퇴원을 할 수가 있다고는 하지만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이 일반 병상이 좀 포화될 상황이 있어갖고 이 부분의 체크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지금 와서는 위중증 환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재택 치료에서 위중증 환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중증을 예방하는 효과들, 특히 팍스로비드 같은 것들을 조기에 빨리 많은 양을 처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입원을 한다 할지라도 입원 환자가 중증 환자로 가지 않게끔 하는 중증화를 예방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관련 소식 여기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